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젖은 옷자락,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감긴 눈꺼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때부터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 집안을 70년간 짓눌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간이어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1945년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딸만 5을 둔 집이었습니다.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리고 그 뒤로 막내까지. 또 딸이요? 이 집은 대가 끊기겄제? 동네 어른들은 우리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밭을 가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게 넉넉했습니다. 전쟁통에도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마당 한켠에는 아버지가 직접 키운 돼지가 꿀꿀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큰언니는 중학교까지 보내주셨고 우리는 명절 때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참 복 많은 사람이여. 딸만 5이어도 저렇게 잘 살제.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부러운 듯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이셨죠.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마당에 햇살이 가득했고 언니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이면 우리를 마당에 모아놓고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파도가 이만큼 높으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는 따뜻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날은 여름이 한창이던 7월 중순이었습니다. 1955년 제가 10살 때였죠. 아버지는 새벽같이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테니 너희들 저녁 준비해놔라. 아버지는 늘 그러셨듯 말없이 웃으시며 대문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등, 굽은 어깨,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버지는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자라셨고 헤엄도 마을에서 제일 잘 치셨습니다. 태풍이 오는 날에도 그물을 거두러 나가셨고 한 번도 사고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다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국을 데우고 식으면 다시 데우고 밥상은 그대로였고 아버지 숟가락만이 놓인 채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언제 오세요? 막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다. 너희들 먼저 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셨습니다. 큰언니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만 기다리며 아버지의 발소리만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어른들이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신혜, 큰일 났소.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나가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서 제대로 뛸 수가 없었지만 언니들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젖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모래사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 감긴 눈, 축 늘어진 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 여보, 여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모래사장 위에 그저 누워 계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큰언니는 막내를 끌어안고 돌아서서 울었고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표정이요.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곤란한 일이 생긴 것처럼. 그날 우리 집의 평온은 끝났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져 익사한 것 같소? 그 물에 발이 걸렸나 보구만. 경찰은 대충 아버지를 살펴보고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몸을 뒤집어 보지도 않았고 상처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하시오. 딱한 일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리가 있나? 한 아주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 교환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어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짐작하면서도 입을 다무는 눈빛,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눈빛, 두려워하는 눈빛. 왜 다들 침묵하는 걸까? 그 눈빛들이 저를 더 춥게 만들었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절을 받고 금방 돌아갔습니다. 딸만 5인 집이 이제 어쩌려고. 미망인이 어떻게 저 큰 집을 지키겠어. 곳간에 쌀이 얼마나 있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다 들렸습니다. 곳간에 쌀이 얼마나 있다던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곳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쌀. 전쟁통에도 흉년에도 조금씩 모아두신 쌀. 우리 가족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곳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곳간 문을 꼭 잠그셨는데 그날따라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지금은 안 돼. 큰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곳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득드득. 무언가를 끄는 소리, 자루를 나르는 소리,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옆에서 자던 언니들도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둘째 언니가 작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듣지 마. 보지 마.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1시간쯤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곡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곡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없다 다 없어. 곡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 한 톨, 보리 한 알 남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쌀알 몇 개만 흩어져 있었고 자루를 끌고 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동네 어른들,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 장례식에 왔다가 곡간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던 사람들, 어젯밤 소리를 냈던 사람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신고해요. 경찰에 말해요. 둘째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곡간 안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딸만 5인 집이 누구한테 말을 하겠니? 그 한마디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딸만 5, 아들 하나 없는 집. 그 말은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 그날 밤 우리 5자매는 방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훌쩍이고 계셨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겨우 8살이었습니다. 큰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캐묻지 않기로, 사라진 쌀을 되찾으려 하지 않기로, 그저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산 사람처럼 숨만 쉬기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그 침묵이 우리 집안에 어떤 저주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졌고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집안에는 불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아무도 그 죽음을 캐묻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평생 그 무게를 짊어져야 했는지. 침묵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됐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한 6명의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곡간은 텅 비었고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처음으로 부엌에 나오셨습니다. 사흘 동안 방에만 계시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아궁이 앞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큰언니가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해야지.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마치 힘을 다 잃은 사람처럼 손이 떨려서 성냥을 제대로 긋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마당 한켠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셋째 언니와 막내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둘째 언니는 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경찰이 다시 올까요? 누군가 사과하러 올까요? 아니면 쌀을 돌려줄까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쌀 한 대를 들고 계셨죠. 박신혜, 이거라도 받으시오. 아주머니는 쌀을 어머니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참 딱한 일이요. 남편도 그렇게 가시고 곡간까지 털리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곧 돌아가셨고 쌀 한 대만 남았습니다. 한 대. 우리 6식구가 사흘 먹을 양이었습니다. 큰언니가 그 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죽을 쑤시죠. 되도록 물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가난해졌다는 걸.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앞을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 집 이제 어쩌려고. 딸만 5인데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겠어. 곡간까지 털렸다던데 누가 그랬을까.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언니들도 모두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묽은 죽을 끓이셨습니다. 쌀 한 대로 만든 죽은 거의 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먹었습니다. 한 그릇씩 나눠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내일은 뭘 먹을지 모르니까. 큰언니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만이 흐느끼며 죽을 떠먹었습니다. 저는 죽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멀쩡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굶어야 하는 걸까? 밤이 되자 둘째 언니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안 되겠어. 나 경찰서 갈래. 모두가 놀라서 둘째 언니를 봤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할 거야. 우리 곳간 쌀 도둑 맞았다고. 그리고 아버지 죽음도 이상하다고. 둘째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호가.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둘째 언니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당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해요? 그때 큰언니가 둘째 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가봤자 소용없어. 큰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찰이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아? 증거가 있어? 누가 가져갔는지 봤어? 못 봤어도 짐작은 가잖아. 다들 알잖아. 짐작으로는 안 돼. 증거가 있어야지. 큰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설령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쳐.
그럼 어떻게 돼? 마을 전체가 우리 적이 되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이대로 당하고만 살라고? 살아남아야 해. 큰언니의 말에 둘째 언니가 움찔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해.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조용히 살아야 해. 그게 무슨, 우리는 딸만 5이야. 큰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집이라고. 이 마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둘째 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해. 그날 밤 큰언니가 우리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도 5자매 모두가 작은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침묵하기로 해요. 큰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도 곳간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해요. 언니, 셋째 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영 억울한 채로 사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아야 해. 그래야 살아남아. 큰언니는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둘째, 너도 알았지? 경찰서 가지 마. 둘째 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넷째, 막내. 너희들도 명심해. 밖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특히 학교에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큰언니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시죠?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참아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날 밤 우리는 침묵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내린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곡간을 비우던 발소리를, 자루를 끄는 소리를, 그리고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를. 빨리 해. 날 새기 전에 다 치워야 해. 알았어. 이게 마지막이야. 박씨 집 딸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걱정 마. 그 목소리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마을 이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갔던 어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날부터 70년간 저는 그 목소리를 혼자 간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큰언니는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고 둘째 언니는 밭일을 하러 갔습니다. 셋째 언니와 저, 그리고 막내는 학교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 집 딸들 불쌍하긴 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가야지. 딸만 5인 집이 뭘 어쩌겠어.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굶주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공장 일자리를 구했고 둘째 언니는 남의 밭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항상 같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물속에서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도와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을,
그리고 깨어나면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우리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1960년 봄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다른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셋이서만 섰습니다. 셋째 언니와 저, 그리고 막내. 어머니는 집에서 몸져 누워 계셨고 큰 언니와 둘째 언니는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큰 언니가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해.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살 수는 없어. 먹을 게 없어. 큰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 언니는 서울로 갈 거야. 거기 공장 일자리가 있대. 둘째는 광주 친척 집으로 가고. 언니, 둘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목포 고모네로, 정숙이 너는 부산 작은엄마네로 가. 막내는 큰 언니가 데리고 갈게.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언니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큰 언니가 막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잤습니다. 좁은 방에 5자매가 누워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작은 엄마가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반갑게 맞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왔니? 따라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은 엄마 댁은 좁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작은 엄마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사촌 오빠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자면 된다. 작은 엄마가 가리킨 곳은 부엌 옆 다락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설거지 끝나고 먹어라. 작은 엄마의 말에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작은 엄마가 밥그릇 하나를 주셨습니다. 먹어라. 반찬은 김치밖에 없다.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 저는 그걸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실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까졌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작은 엄마가 제 월급 봉투를 가져가셨습니다. 밥값 사고 반값 떼고 나면 이것밖에 안 남는다. 손에 쥐어진 돈은 몇 푼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편지를 샀습니다. 언니들에게 보낼 편지를. 언니들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큰 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니? 언니는 서울에서 공장 다니고 있어. 막내도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모두 살아남자. 둘째 언니의 편지는 짧았습니다. 정수가 언니도 힘들다. 하지만 참고 있어. 너도 참아라. 셋째 언니의 편지가 제일 길었습니다. 정수가 나는 매일 울어. 고모가 나한테 잘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이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저도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에 다녔고, 여전히 작은 엄마 집 다락방에서 잤습니다. 여전히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정수가 설거지 좀 해라. 정수가 빨래 좀 개라. 정수가 마루 좀 닦아라.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들은 제가 하는 일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년이 얹혀 살면서 뭘 바라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락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이렇게 죽을 때까지 눈칫밥을 먹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962년 가을, 큰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수가 언니 결혼한다.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막내도 이제 학교 다니고 있어. 너도 힘내. 결혼. 큰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큰언니는 이제 제 가족을 가지게 된 거니까. 둘째 언니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나도 곧 시집간다. 광주에 사는 남자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혼하기로 했어. 언니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는 기분이었습니다. 1963년 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언니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 위독. 빨리 와. 저는 작은 엄마에게 사정했습니다. 작은 엄마, 고향에 다녀와야 해요. 어머니가, 안 돼. 공장 일은 어떡하고. 하루만요. 제발이요. 결국 작은 엄마는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빨리 다녀와. 일 빠지면 월급 깎인다. 저는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방 안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작아지고 말라비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손처럼. 셋째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셋째 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리고 저. 막내는 큰언니 시댁에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간소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만 5인데 누가 오겠어.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우리는 빈 집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 곡간도 쌀도 부모님도 없는 집. 이 집은 어떡하지? 둘째 언니가 물었습니다. 팔아야지. 우리가 가져봤자 소용없어. 큰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묘라도 제대로 써드리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헤어지기 전에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그래. 둘째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 큰언니가 우리를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야. 좋은 사람 만나. 네 언니. 셋째, 너도 잘 살아. 언니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엄마 집 다락방으로, 공장으로, 눈칫밥으로.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언젠가는 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남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5이 됐고 공장 동료였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제 침묵을 존중해줬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같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물속에서 손을 뻗는 꿈, 곳간이 텅 비는 꿈,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원양어선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91년 가을, 남편이 4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배를 타러 나갔습니다. 다녀올게요. 이번에는 2달이면 돌아올 거예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선박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두만 씨 댁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풍을 만나 배가 요동쳤고 최두만 씨가 갑판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물이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이제 남편까지.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골도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모두 왔습니다. 정수가, 셋째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또 물이야? 왜 또? 둘째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잖아. 이게 우연일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홀로 두 아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착하고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2005년 제가 6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영이와 함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흰 나비였습니다. 제 손등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나비가 어머니를 좋아하나 봐요.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나비를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오래. 소영아. 네, 어머니.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비가 되고 싶어. 네. 소영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헐헐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무 걱정도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한테 꼭 날아와 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럴게. 꼭 너한테 날아갈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하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여름 셋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셋째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철이가. 상철이는 셋째 언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어떻게요? 계곡에서 물에 빠져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죽었어. 스스로 들어갔대. 네. 우울증이 심했거든. 약도 먹고 있었는데 혼자 계곡에 갔다가. 셋째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정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집안 사람들만 자꾸 물에서 죽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남편, 그리고 이제 조카까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상철이의 장례식에서 언니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늙어 있었습니다. 큰 언니는 72, 둘째 언니는 69, 셋째 언니는 67, 저는 65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이 이런 걸까? 둘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매일 밤 꿈을 꿔. 아버지가 물속에서 날 부르셔. 저도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꿈을 꿔요. 아버지가 차갑다고 하세요. 셋째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우리 다 같은 꿈을 꾸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큰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당이라도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언니, 우리가 침묵한 게 잘못이었어. 아버지를 그냥 보낸 게 잘못이었어. 큰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둘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5년 봄, 셋째 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우리 큰 며느리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방암이래. 벌써 사기래. 큰 며느리는 45살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래. 6개월밖에 못 산대. 언니, 상철이 죽고 나서 5년밖에 안 지났어. 이제 또 장례를 치러야 해. 셋째 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있는 거 아닐까? 정말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큰 며느리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셋째 언니를 만났을 때 셋째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무당 찾아갔어. 네. 더는 못 참겠어. 5년 사이에 2명이나 죽었어. 내가 미치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어. 셋째 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당이 뭐래? 물에 빠져 죽은 혼이 집안을 놓아주지 않는데. 아버지 묘를 확인해 보래.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한테도 말했어. 다들 생각해 보자고 했어. 저도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소영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우리 집안에는 불행만 계속됐어. 어머니,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내가 침묵했기 때문이야.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어.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부터 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물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나를 구해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를 찾아줘. 나를 편히 쉬게 해줘. 아버지, 차갑다. 이곳이 너무 차가워. 아버지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소영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악몽 꾸셨죠? 소영아, 나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네. 아버지를 찾아야 해. 아버지 묘를 확인해야 해.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60년간의 침묵을 깨기로 2015년 가을 셋째 언니 큰 며느리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셋째 언니를 부축하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우리 집안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남편도 조카도 며느리도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건 늙어가는 우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소영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한 번만 무당점 보러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친구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잘 보신대요. 무당점? 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제 친구네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되다가 그분 만나고 나서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다 미신이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꿈에 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차갑다는 듯이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뻗었지만 아버지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때문인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 사람 한번 만나볼까? 소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응.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구나. 뭐라도 해봐야겠어. 2015년 10월 어느 날 나는 소영이와 함께 인천의 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70세가 된 나는 생전 처음 무당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무당의 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당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안에 오래된 한이 있으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물이 보여요. 차가운 물. 그리고 누군가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구죠? 무당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이에요. 옛날 사람. 6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60년? 이 사람이 억울해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대로 위로받지 못하고 묘마저. 무당이 말을 멈췄습니다. 묘가 어떻게 됐는데요? 묘가 물속에 있어요. 정확히는 물이 스며들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도 차갑고 축축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가? 그 사람 때문에 집안에 물과 관련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한을 풀어드리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장을 하셔야 해요. 제대로 된 곳에, 편히 쉴 수 있는 곳에. 무당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풀지 않으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남자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아버지야. 아버지요? 내가 10살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바다에서 익사하셨어. 소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묘가 응, 고향에 있어. 전라도에. 그날 밤 나는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정숙이. 왜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아버지 묘를 확인해 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집안에 자꾸 일이 생기잖아. 셋째 언니 며느리까지 죽고 나 무당한테 갔다 왔어. 무당? 너 미쳤어? 큰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아버지 묘에 물이 차 있대. 그래서 아버지가 편히 쉬지 못하신대. 정수가 정신 차려. 그런 미신 같은 소리 믿지 마. 옛날을 건드리면 안 돼. 언니 하지만 안 된다고 했어. 아버지는 잘 묻혀 계셔. 그냥 두라고. 큰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둘째 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정수가 무슨 일이야? 나는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나도 예전부터 느낀 게 있었어. 언니도? 우리 며느리가 죽고 난 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왜 하필 우리 집안만 일어나 하고. 그리고 나도 꿈을 꿔. 무슨 꿈? 아버지가 나와. 차갑다고 추우시다고. 매번 물속에 계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도 그랬구나. 정수가 큰언니 뭐래? 반대하셔. 옛날 일 건드리지 말래. 둘째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큰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정수가 나는 찬성이야. 정말? 응. 이제 우리도 늙었어. 아버지한테 제대로 못 해드린 게 평생 한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아. 나는 셋째 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정수기. 정수가. 셋째 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며느리 보내고 나도 이제 살 맛이 안 나. 언니 그래서 그러는데 아버지 묘를 확인해 보고 싶어? 셋째 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묘? 왜? 나는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언니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는 큰언니나 둘째 언니처럼 기억이 많지 않아. 내가 어렸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며느리 보내고 나니까 뭔가 풀어야 할 것 같아. 언니도 찬성이에요? 응. 큰언니는 뭐래? 반대하셔.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정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지지할게. 막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정란이야. 정란아 언니가 말이야.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언니 그런 게 진짜 있을까? 나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정란아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 막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언니가 하고 싶으면 해. 난 언니들이 다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언니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60년 동안 차가운 물속에 계셨던 걸까? 내가 10살 때 마지막으로 본 그 차가운 손.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이제라도 편히 쉬시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 고향에 다녀올게. 어머니, 묘 확인하시러요? 응. 이제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게요? 둘째 언니랑 같이 갈 거야.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자매들이 해야 할 일이야. 2015년 10월 말 나는 둘째 언니와 함께 전라남도로 향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찾는 고향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둘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큰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맞아요, 언니.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계셨다면 우리가 딸로 태어나서 제대로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아. 둘째 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드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래, 마지막이야.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헐리고 없었고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둘째 언니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곡간도 여기 있었고 마당도 있었는데 우리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묘였습니다. 묘 앞에 서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정숙이에요. 둘째 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옥이에요. 늦게 왔어요. 우리는 장지업자를 불렀습니다. 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확인요? 이장을 하시려고요? 일단 상태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장지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말이 맞았습니다. 묘를 파보니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지업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물길이 여기로 흐르네요. 누가 일부러 물길 위에 묘를 쓴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둘째 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60년 동안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묘 바닥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자갈. 아버지는 60년 동안 물에 젖은 자갈 위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둘째 언니가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언니, 1955년에 마을 사람들이 쌀을 훔쳐갔을 때 그 사람들이었을까? 그랬을 거야. 아버지 입을 막으려고 죽이고 묘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딸이라서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둘째 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편한 곳으로 모실게요. 이제 차갑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는 그날로 이장을 결정했습니다. 장지업자가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햇볕 잘 들고 물도 안 차는 곳이에요. 비용이 얼마예요? 이장 비용하고 새 묘지까지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나는 둘째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 평생 모아둔 적금이 1,000만 원 있어. 그걸로 절반은 할 수 있어. 정수가 나는 미안한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언니. 언니도 며느리 장례 치르느라 힘드셨잖아요. 나는 장지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행해 주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 이장하기로 했어. 어머니, 정말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비용이 2천만 원이나 들어. 내 적금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부족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소영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뭐?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제가 모아둔 돈 있어요. 안 돼, 소영아. 그건 내 돈인데. 소영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요. 아이들 봐주시고 밥 해주시고 제가 직장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할아버지 뵙고 싶어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영아, 어머니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해서 2주 후 우리는 아버지 이장을 마쳤습니다. 둘째 언니와 나 그리고 소영이까지 함께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장지업자가 말한 대로 새 묘지는 햇볕이 잘 들고 바람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도 차지 않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둘째 언니가 새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60년 동안 차가운 곳에 계셨는데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나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모셨어요. 딸들이 못난 것 용서해 주세요. 소영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며느리 소영이에요. 편히 쉬세요. 이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60년 동안 꿔왔던 그 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물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웃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웃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가 전부였습니다. 고맙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딸들이 늦었지만 제대로 모셨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햇살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떠나셨구나. 정말로. 2016년 봄 아버지 이장을 마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 집안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풀린 걸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걸까? 손자 준호가 삼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가겠다며 재수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삼수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포기할까 봐요. 준호가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던 의대를.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성적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더 힘내봐. 증조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증조 할아버지요? 응.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시니까 너도 잘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거 믿으세요? 그냥 미신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준호 좀 도와주세요. 2016년 여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71세. 이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위 내시경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안 좋다는 게 용종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큰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며느리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뭐래요? 정밀 검사 받아보래. 별거 아닐 거야.
소영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꼭 큰 병원 가보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소영이는 고집스럽게 함께 갔습니다.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암은 아니겠지? 아버지 이장도 했는데 이제 괜찮을 거야. 2016년 가을, 둘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나 요즘 몸이 좀 편해. 정말요, 언니? 응. 이상하게 숙면도 잘 되고, 꿈도 안 꿔. 예전엔 맨날 악몽 꿨는데. 저도 그래요. 아버지 꿈을 안 꿔요. 예전엔 맨날 꿨는데. 둘째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아버지가 진짜 떠나신 것 같아. 이제 편히 쉬시는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편히 쉬고 계신 거죠? 하지만 평온도 잠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위암입니다. 초기는 넘어섰고 이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요? 네.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소영이가 옆에서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검사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 받아 보실래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는 정확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버지 이장도 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애 아빠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준호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괜히 애 마음만 흔들리면 안 돼. 어머니, 괜찮아. 나 강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원망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장은 해드린 것 잘한 거죠?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시는 거면 그걸로 된 거예요. 2016년 겨울, 준호가 수능을 봤습니다. 삼수 끝에 보는 마지막 수능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어땠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불안했습니다. 제발 준호라도 잘 됐으면. 12월 수능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조용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성적 어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정말? 네. 표준 점수가 꽤 잘 나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의대 지원해 볼 만하대요. 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학교?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대도 한번 넣어볼 만하다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도와주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무 기뻐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합격한 건 아니니까. 그래, 넣어봐. 해봐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정시 경쟁률 봐야 하고.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붙게 해주세요. 아버지, 준호 좀 도와주세요. 12월 말 정시 원서 접수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대 의대 넣었어요. 그래, 잘했어.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경쟁률도 높고.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준호 좀 도와주세요. 2017년 1월과 2월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합격자 발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나도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붙었으면 좋겠다. 제발. 2017년 2월 어느 날 오후, 준호가 갑자기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합격자 발표 났어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붙었어요. 정말? 네. 제 번호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가 내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붙었어요. 삼수 끝에 진짜 의대생이 됐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시니까 준호도 잘 된 거예요. 소영이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축하해. 소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대단하다. 삼수까지 참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하게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너무 좋아서 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하는데,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서. 며칠 후 우편으로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준호가 통지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그래, 내 거야. 내가 이뤄낸 거야. 준호가 통지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할머니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속 증조 할아버지가 지켜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건강검진 결과를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은 어떻게 나왔어요?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합격한 이 기쁜 날에 암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붙었어요. 서울대 의대요. 삼수 끝에.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맞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시니까 우리 가족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버지, 저는 암이래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위암이기요. 수술해야 한대요. 무섭지는 않아요. 그런데
준호가 걱정돼요. 이제 막 합격했는데 할머니가 아프면 어떡하나. 나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요? 아버지 이장해드리고 준호 합격하고 이제 제 차례인가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편히 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호가 잘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소영이가 있어요. 소영이가 애들 잘 챙겨줄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 나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지 며칠 후 나는 드디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위암이야.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할머니가? 응. 이 길에 수술해야 한대.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알았어요? 작년 여름에. 그럼 왜 이제 말씀하세요? 준호 시험 때문에 말 못했지. 괜히 마음 흔들릴까봐.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수술하면 돼. 별거 아니야. 소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소영아. 2017년 3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니, 안 무서워.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손 떨리잖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좀 떨리긴 하네. 할머니, 꼭 괜찮을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켜봐 주세요. 준호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갈 차례인가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나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웃고 계시던 아버지. 아버지, 곧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었고요.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준호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준호야. 할머니, 수술 잘 되셨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2017년 봄 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할머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할머니한테 더 힘이 돼. 2017년 여름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뎌냈습니다. 준호가 의대 1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왔어요. 준호가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할머니가 아프셔서 걱정 많이 했지만 삼수한 만큼 더 이 악물고 열심히 했어요.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이제 다 나았어. 2018년 정기 추적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견이 없으시네요.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의대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흰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실습복 입었어요. 우리 준호 진짜 의사 같은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건강하셔서 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내가 자랑스러워. 2019년 봄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암이 재발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에요? 간으로 전이 됐습니다. 사기입니다. 소영이가 옆에서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1년에서 2년 정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래, 이제 갈 때가 된 거구나.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항암 치료 다시 받으시면 돼요. 이겨내실 수 있어요. 소영아, 괜찮아. 어머니, 나 이번엔 항암 안 할 거야. 어머니, 그럼 안 돼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나 지난번에 충분히 힘들었어. 이번엔 편하게 가고 싶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엔 항암 치료 안 할 거야. 아들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럼 안 되죠. 치료 받으셔야죠. 민수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74살이야. 충분히 살았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의사도 안 됐는데. 준호야, 괜찮아. 할머니는 내가 의대생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2019년 여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소영이가 매일 와서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고마워, 소영아.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너 정말 착하다. 내가 며느리 복이 많아. 2020년 봄 나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서 모실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일하고 준호도 학교 다녀야 하는데 요양원이 더 편해. 요양원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곧 갈 것 같아요. 2020년 여름 소영이가 매일 요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밖에 나가실래요? 그래, 좋지. 소영이가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하얀 나비였습니다. 나비가 내 손등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나비가 어머니를 좋아하나 봐요. 나는 나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비 참 예쁘다. 네, 정말 예뻐요. 나는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고 싶어. 소영이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자유로우시겠어요. 그렇겠지?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나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내 어머니, 나는 행복했어. 준호도 잘 됐고 아버지도 편히 쉬시고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2020년 가을 내 생일이었습니다. 75세.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소영, 그리고 손자 준호.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준호 고마워. 할머니 소원 빌으세요. 나는 촛불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호 잘 되게 해주셔서 이제 저도 아버지한테 갈게요.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비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나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못 보는 데서도 열심히 해. 훌륭한 의사 돼.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 오래 사실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좋겠네. 2020년 겨울,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소영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아니야. 안 힘들어.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인내.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아, 너 정말 착한 아이야. 준호 잘 부탁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2021년 1월 어느 날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준호 불러줘. 소영이가 급히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나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고마워.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호야, 훌륭한 의사 돼.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줘.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갈게요. 60년 넘게 기다리셨죠? 이제 만나러 갈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만나뵐 수 있겠죠? 마지막 순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소영이와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행복했어. 그렇게 나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1년 1월 15일, 박정숙, 향년 75세.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영이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야. 내가 의대생 된 것 보시고. 엄마, 나 할머니한테 효도도 못했는데.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의사 되겠다고 노력한 것, 그게 다 효도야. 장례를 마치고 소영이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제가 준호 잘 키울게요. 소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2022년 2월 어느 날 새벽, 소영은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햇살 가득한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나비가 소영의 손바닥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나비가 날개를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나비가 소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날아올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이상하게 그 꿈이 선명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비였을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꿈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나비 꿈. 하얀 나비가 내 손바닥에 앉는 꿈.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비 꿈? 그거 좋은 꿈 아니야? 태몽이래, 태몽.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임신을.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출근길, 소영은 이상하게 복권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왜 여기 서 있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로또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들어갔습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자동이요, 수동이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동으로 할게요. 종이를 받아들고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번호를 써야 하지? 그때 문득 떠오르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년월일, 1945년 3월 15일, 아버지 박영수의 기일, 1955년 7월 20일, 준호가 의대 합격한 날, 2017년 2월 9일, 19, 45, 3, 15, 7, 20. 소영은 이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9. 준호의 합격 날짜. 로또를 사고 나오면서 소영은 웃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사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소영은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TV에서 번호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3번.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7번, 9번, 15번, 19번, 20번. 보너스 번호는 45번입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손에 들린 로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 7, 9, 15, 19, 20. 똑같았습니다. 1등. 내가 1등? 민수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나, 로또.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로또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TV를 보고 로또를 보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나도 모르겠어. 꿈인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로또 당첨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십니다. 당첨금은 15억 3천만 원입니다. 소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은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죠? 민수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그날 밤 소영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로또 용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로또 1등 당첨됐어. 네, 진짜요? 응, 15억.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머니가 도와주신 것 같아. 할머니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나비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게 로또를 사게 됐어. 그리고 번호는 할머니 생년월일이랑 증조할아버지 기일이랑 내가 합격한 날짜로 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며칠 후 소영은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설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4주 차십니다.
네, 임신하셨어요.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43인데, 네, 늦둥이시네요. 그래도 건강하십니다. 축하드려요. 소영은 병원을 나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임신, 나비꿈.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나비꿈은 태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는 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소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한테 돌아오신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뭐, 정말? 응. 그리고 여보, 이 아기는 어머니 같아. 무슨 소리야? 소영이 나비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비꿈을 꾸고 로또를 샀잖아. 그리고 당첨됐고, 그 며칠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 나비꿈이 태몽이었던 거야.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응, 어머니가 우리 딸로 돌아오신 거야. 어머니가 평생 나비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 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임신했어. 네, 엄마가? 응. 그리고 이 아기는 할머니인 것 같아.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요? 나비꿈이 태몽이었어. 할머니가 나비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나비로 우리한테 돌아오신 거야. 준호가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2년 10월 소영은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소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아.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 어머니, 맞죠? 아기가 소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비, 최나비. 민수가 반대했습니다. 나비는 너무 특이하지 않아? 하지만 소영은 고집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나비야. 할머니가 나비가 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나비가 맞아.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아빠, 나비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원하시던 이름이잖아요. 결국 이름은 나비로 정해졌습니다. 나비는 유난히 착한 아이였습니다. 울지도 않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비를 보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나비를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창문에 앉았습니다. 아기 나비가 손을 뻗으며 웃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맞죠? 돌아오신 거 맞죠? 로또 당첨금으로 소영은 많은 것을 했습니다. 준호의 의대 학비, 생활비 걱정 없이 지원했습니다. 남편 민수의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마당에는 꽃을 심었습니다. 나비가 좋아할 꽃들. 2023년 봄, 준호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됐어요. 준호가 나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비가 웃으며 준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나비야, 이 오빠가 할머니 덕분에 의사 됐어.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준호가 의사 됐어요. 마당의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소영은 나비를 안고 꽃밭을 걸었습니다. 나비야, 여기 예쁘지? 나비가 웃으며 나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마리 하얀 나비가 날아와 나비의 손등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소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오셔서 정말 행복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이번 생은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어머니 많이 사랑할게요. 하얀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소영은 나비를 안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박영수 할아버지도 편히 쉬고 계시죠? 이제 모든 한이 풀렸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행복하세요. 나비가 소영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70년에 걸친 한은 풀렸습니다. 아버지는 편히 쉬고 딸은 손녀의 딸로 돌아왔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된 한은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2024년 어느 봄날, 소영은 나비를 데리고 전라남도에 갔습니다. 박영수의 묘, 그리고 박정숙의 묘역. 나비야,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있던 곳이야. 소영이 두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나비도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준호도 의사 됐고 저희도 행복해요. 어머니는 이렇게 귀여운 딸로 돌아오셨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나비들이 날아왔습니다. 하얀 나비 두 마리.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나비를 안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행복만 하세요. 저희가 많이 사랑할게요. 나비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맑고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간이역 극장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